제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죠.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15년 전에 30평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은 시가로 4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에요. 아내 순이와 함께 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2년 전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아버지, 저 사업 좀 해보려고 해요. 민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견기업에서 15년을 다녔으니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IT 솔루션 회사요.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쌓은 경험으로 창업을 해보려고요. 회사 그만두고? 네, 요즘은 정년까지 다녀도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 나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젊은 나이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창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으로 회사 차리기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이 있어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은행 대출 받을 때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 네, 제가 혼자서는 큰 금액을 빌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 명의로 함께 보증을 서주시면 3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사업이라는 게 위험한 거 아니야?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아버지, 제가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IT 시장이 정말 좋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욱 성장하고 있고요. 민수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꼼꼼히 만들어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아버지, 보세요. 1년 차에는 매출 10억, 2년 차에는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순수익만 해도 첫 해에 2억은 남을 것 같아요. 계획서를 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물론 제가 IT 분야는 잘 모르지만 민수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보증을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알지? 네, 물론이죠. 하지만 절대 아버지께 피해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1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에요. 아내 순이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여보, 보증이라는 게 위험한 거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아들인데 못 믿겠어.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 부부는 민수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아들이고 처음으로 큰 꿈을 품고 도전하는데 부모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보증 서줄게. 정말요? 아버지, 감사해요. 민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대신 정말 조심해서 해라. 아버지 명의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절대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사업자금 3억 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인데 뭐 큰 문제 있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2부 사업의 시작. 민수가 회사를 차린 건
2022년 3월이었어요. 다소라이티라는 이름으로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아버지, 사무실 구경 오세요. 오픈 첫날 민수가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3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 책상 5에 6개가 놓여 있고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그럴듯하네. 네, 직원도 3명 뽑았어요. 모두 경력자들이에요. 직원들을 소개받았는데 모두 젊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아버님이시군요. 민수 사장님 정말 유능한 분이세요.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직원들이 인사를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니. 민수야, 첫 달 사업은 어때? 아직은 준비 단계라 큰 매출은 없지만 몇 군데서 제안서 검토 중이에요. 곧 계약 나올 것 같아요. 처음 몇 개월은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가끔 민수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지만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들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사실 생각보다 사업이 쉽지 않네요. 어떤 일인데? 계약이 성사될 줄 알았던 프로젝트들이 다 무산됐어요. 큰 회사들은 기존 거래처가 있어서 새로운 업체와는 쉽게 계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운영 자금이 부족해요.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각종 비용들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민수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이것만 있으면 6개월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이미 3억을 보증서 준 상태에서 추가로 5천만 원까지. 민수야, 아버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정말 큰 계약 하나를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프로젝트인데 5억 원 규모예요. 정말? 네, 담당자가 저희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만 따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결국 저는 예금에서 5천만 원을 빼서 민수에게 주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고마워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예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 그 큰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에게서 또 다른 부탁이 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운영 자금이 또 부족해요. 또 공공기관 프로젝트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심사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이렇게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언제 나는 거야? 곧 나올 거예요. 아버지, 사업은 원래 초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또 3천만 원을 주었어요. 이제 제가 민수에게 준 돈이 총 8천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은행 대출 3억까지 합치면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셈이었어요. 아내 순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계속 돈만 나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사업이 잘 될까?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문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3부 첫 번째 위기 신호.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직접 지원한 돈이
8천만 원. 제가 보증선 은행 대출이 3억 원. 총 4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익은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요. 다음 달까지 3억을 모두 상환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실적이 안 좋으니까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뭐라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그건 우리 부부가 평생 살 집인데. 민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갈 곳이 없어져.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이 위기만 넘기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민수는 계속 죄송하다고 했지만 결국 또 도움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집을 담보로 잡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까지 4억 가까이 들어간 돈을 그냥 날릴 수도 없고. 그래도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곳인데. 고민 끝에 저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민수야, 집 담보는 안 되겠다. 대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2억을 더 대출받아서 도와줄게. 아버지.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결국 제가 제 이름으로 2억을 추가 대출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잡지는 않았지만 신용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을 합쳐서 2억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민수는 기존 은행 대출 3억을 일단 정리하고 새로운 은행에서 다시 3억을 대출받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연대보증을 서야 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 말 잘 들어. 이번에는 정말 성과를 내야 해. 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민수 때문에 진 빚이 총 5억 원이 넘었거든요. 직접 지원한 돈 1억 원,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 2억 원, 연대보증 선 대출 3억 원. 아내도 걱정이 많아졌어요. 여보, 이제 우리 노후 자금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수가 성공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성공하면 말이지. 그때 둘째 딸 미경이가 집에 왔어요. 미경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데 가끔 올라와서 안부를 확인하곤 했어요. 아버지, 오빠 사업 어때요? 글쎄, 아직 안정되지는 않았어. 혹시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딸에게 5억이나 지원했다고 말하기가. 아버지, 오빠가 무리한 부탁한 거 아니에요. 오빠 성격상 자기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 하거든요. 미경아, 오빠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오빠가 사업하겠다고 할 때부터 걱정했어요. 딸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사부파국으로 치닫는 상황. 민수가 새로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오후에 민수가 급히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고 해요. 월급을 3개월째 못 줘서.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6개월 밀렸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민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아버지,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계약도 따기 힘들고, 직원 월급, 사무실 비용, 장비 임대료.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매출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소규모 프로젝트 몇 개는 했는데 수익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그때서야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원한 5억 원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였어요. 민수야, 그럼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상 부도예요. 부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은행 대출은 3억 원은? 그것도 못 갚을 것 같아요. 제가 연대보증을 선 3억 원을 못 갚는다는 얘기였어요. 연대보증이라는 건 민수가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거야?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총 5억 원의 빚. 제 월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공무원 연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 민수가 사라졌어요. 아내 순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업 정리하고 어디 간 모양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민수가 연락두절 상태가 된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회사 문을 닫고 혼자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호님, 연대보증하신 대출 관련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은행에 가보니 담당자가 심각한 표情으로 말했어요. 대출자인 김민수 씨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신 김정호님께서 대신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데요? 원금 3억 원과 이자, 연체료 등을 합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만 원.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분할 상환은 안 되나요? 월 상환 능력을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보 제공이나 일시 상환을 권합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둘째 딸 미경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빠 소식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아. 아버지, 혹시 오빠 때문에 빚이 얼마나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5억 정도. 5억요.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오빠가 그렇게 큰 빚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고요? 미경아, 오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오빠를 감싸시는군요. 미경이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은 도망가고 5억의 빚은 남고 집은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오부 무너지는 일사. 민수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2억 원 대출에 대해서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김정호님,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어요. 제 수입으로는 월 생활비도 빠듯한데 5억 원의 빚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어요. 결국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을 모아서 마련한 집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한 집을. 나도 싫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집 시세를 알아보니 4억 원 정도였어요. 집을 팔면 5억 원의 빚을 모두 갚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을 팔면 갈 곳이 없어져요. 70이 넘은 나이에 전세나 월세살이를 해야 한다는 게. 아버지, 저희 집에 오세요. 미경이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말했어요. 미경아, 너희도 애들 있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하지만 70 넘은 노부부가 딸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를 찾아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김민수 씨 아버지신가요? 어느 날 오후에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회사 직원인데요. 김민수 씨가 저희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고 일을 안 해서. 얼마인데요? 5천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아버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빚이었어요. 민수가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라진 거였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총 1억 원 정도의 추가 채무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제가 민수 때문에 진 빚은 총 6억 원이 넘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와 함께 밤새 울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가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들렸어요. 김 씨네 아들이 사기치고 도망갔다더라. 아버지까지 보증 서서 망했다는데. 그래서 집도 팔게 생겼다던데.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경로당에도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우리 얘기를 할까봐. 아버지, 차라리 제 집으로 오세요.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미경이가 계속 권했지만 70 넘어서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민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분명 미워해야 할 아들인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민수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놈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는 민수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들인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육부 예상치 못한 연락. 민수가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반가웠거든요. 민수야, 너 어디 있어?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어디 있냐고. 부산이에요. 친구 집에 있어요.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6억이 넘는 빚을 남겨두고 도망간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전화 너머에서 민수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공장에서. 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아요. 생활비 빼고 200만 원씩 모으면 20년 정도 걸리겠지만 아버지, 빚 다 갚을게요. 20년. 제가 9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였어요. 민수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당장 돈이 필요해.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집으로 와서 같이 해결책을 찾자. 아버지, 저 지금 집에 못 가요. 채권자들이 찾고 있어서. 결국 민수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했어요. 아내에게 민수 소식을 전했더니 화를 냈어요. 그 자식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살아있다니 다행이야. 여보는 정말 저런 자식한테 아직도 정이 있어요? 사실 저도 복잡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과 원망, 그리고 부모로서의 정 사이에서.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무슨 방법? 제 친구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아버지, 집을 매매하지 말고 임대사업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임대사업?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고 그 집을 임대를 줘서 월세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방법 같았어요. 그게 가능해? 네, 요즘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버지도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요. 희망적인 얘기 같았어요. 집을 팔지 않고도 빚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친구가 서울로 올라가서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이틀 후 민수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30대 후반의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친구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민수에게서 얘기 들었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박상철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집을 3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해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세요.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갚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운용해서 수익을 내드릴게요.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예요. 요즘 아파트나 상가 투자하면 한 달에 1.5%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집을 팔면 갈 곳도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박상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7부 더 깊은 늪으로. 박상철 씨와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후 집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 돈으로 가장 급한 은행 빚부터 갚았어요. 어르신, 이제 나머지 2억 원은 제가 운용해서 매월 300만 원씩 수익을 내드릴게요. 정말 가능한 거죠? 물론이죠. 제가 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박상철 씨가 보여준 통장을 보니 정말로 큰 금액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첫 달에는 정말로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신기했어요. 여보, 정말 돈이 들어왔네.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그러게. 이런 방법이 있었네. 두 번째 달에도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 안심이 됐어요. 박상철 씨가 정말 능력 있는 분인 것 같아.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번 달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수익이 조금 적었어요. 200만 원만 들어왔어요. 괜찮겠죠? 다음 달에는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달에는 100만 원만 들어왔고, 다섯 번째 달에는 아예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상철 씨,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 죄송해요. 투자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해서. 그럼 원금은 안전한 거죠. 박상철 씨가 말을 못했어요. 원금도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투자했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2억 원 중에서 5천만 원밖에 못 건질 것 같아요. 2억 원이 5천만 원이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1억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박상철 씨가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집에 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진 거였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내 친구가 사기꾼이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2억 원이 다 날아갔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 그럴 리가. 박상철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뭔 소리야? 너 친구 때문에 우리가 또 망했어. 하지만 민수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박상철이가 그런 사람인지. 결국 집에 2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갚을 돈은 5천만 원밖에 없게 된 거였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호님, 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매. 결국 집을 잃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어요. 환자분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까지 나가니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때 미경이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미경아, 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병만 더 심해질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매로 집을 잃기 전에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40년을 모아서 마련한 집, 30년을 살았던 추억의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팔부 바닥에서 마주한 현실. 부산에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미경이네 집 작은 방 하나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2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빼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미경이가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딸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아내 순이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어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잘 낫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후회가 컸어요. 왜 그때 보증을 서주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에 있던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정호야, 너희 아들 민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또 사기쳤다더라. 이번에는 부산에서. 뭐라고? 부동산 관련해서 몇 억 원 사기치고 또 도망갔다는데. 민수가 또 사기를 쳤다는 얘기였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민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도주 중입니다. TV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배자로.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인가?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민수는 완전한 범죄자가 된 거였어요. 제 아들이. 미경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오빠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어요? 미경아, 아버지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난 일들을 계속 되짚어 봤어요. 민수가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추가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김정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아들 김민수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이 민수의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저에게도 조사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혹시 아들의 범죄에 연관되신 것은 없으신가요? 전혀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렇다면 아들이 사기친 돈의 행방을 아시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당했어요. 다행히 제가 민수의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다니. 그 후로 동네에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아들이 사기꾼이래. 10억 원이나 사기쳤다던데. 30년 넘게 서울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미경이가 미안해했어요.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괜찮다. 사실이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70이 넘은 나이에 집도 없이 아들은 수배자가 되고 정말 바닥이었어요. 구부 깨달음과 결심. 부산에 내려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미경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걱정하신대요. 연락 한번 드려보세요. 서울에 있던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됐어요. 창피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경이 권유로 오랜 친구인 박중식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호야,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어? 중식아,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민수 일 말이지? 다 들었어. 역시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어요. 정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보증을 서주지 말았어야 했어. 그래도 아들인데. 부모 마음이야 그럴 수밖에. 박중식의 위로가 고마웠어요. 그런데 정호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딸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일을 해야 해. 중식아,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일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박중식이 부산에 있는 지인을 소개해 줬어요. 아파트 경비 일이었어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하는 건데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줘. 1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못해. 그냥 경비실에서 CCTV 보고 출입 체크하는 거야. 미경이도 찬성했어요. 아버지,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한 생각만 하시잖아요.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경비원 일을 하다니. 하지만 일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딸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3개월 정도 일하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경비 아저씨, 항상 고생하세요.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살아요. 사람들의 인사가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일을 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아내 순이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보, 요즘 많이 좋아 보여. 응. 여보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든든해져. 그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이런 일 하나로 무너질 순 없잖아. 아내 말이 맞았어요. 비록 민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미경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 소식 들었어요. 민수가 체포됐어요. 민수가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범죄자로 잡혔다는 슬픔과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러온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민수를 계속 감싸고 도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그때서야 저도 마음의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10부 새로운 인생의 시작. 민수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재판을 받고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면회를 갔을 때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는 거야. 네. 감옥에서 기술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출소하면 정말 성실하게 살겠어요. 그래야지. 민수를 보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아들의 반성을 본 것 같았어요. 경비 일을 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제안이 왔어요. 김경비님, 주간 근무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주간 근무요? 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월급은 200만 원 드릴게요. 야간 근무보다 몸이 편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주간 근무를 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친해졌어요. 경비 아저씨, 항상 친절하시네요. 우리 할아버지 같이 좋으신 분이에요. 주민들의 따뜻한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일을 한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저희 부부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어요. 여보, 우리만의 집이 생겼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2년 만에 딸 집에서 독립하게 된 거였어요. 미경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가족인데요. 미경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새 집에서 아내와 둘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면서 지난 일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절대 보증 같은 거 서면 안 돼. 당연하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도 아들 보증을 서주었다가 집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러게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제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보증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느 날 지역복지관에서 제안이 왔어요. 어르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 활동이요? 네, 어르신같이 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위로해 주시는 일이요.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한 달에 2번씩 복지관에서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도 아들 보증을 서주었다가 집을 잃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와 똑같네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됐어요. 어르신, 그래도 이렇게 극복하셨으니 저희에게 희망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경비 일도 계속하고 있고 상담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내 순이도 건강을 회복해서 동네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될 줄 알았어. 그러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물론 아직도 가끔 후회가 들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라는 것을. 지난달에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출소까지 3년 남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나중에 나오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겠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편지를 통해 느껴졌어요. 여보, 민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진짜 변했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아들이 정말 변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아이들이 인사를 하며 학교에 가요. 공부 열심히 해. 네. 이런 일상이 소중해요. 75살의 새로운 인생이지만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성실한 삶의 가치,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보증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보증은 내가 대신 갚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서세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6억 원의 빚과 집을 잃으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끝.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보증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픽션입니다. 가족이라도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